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정유공장 건설계획. 광부와 관의사들의 서독 취업과 비슷한 시기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간산업을 건설하여 수입 대체를 이룩한다는 다분히 이상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당초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외자 도입에 의한 공업화와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5.16 직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무렵 혁명정부는 종합제철소와 정유공장 건립안을 반영했었다. 근대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2대 전략물자를 상징하는 강철과 기름, 종합제철소와 정유공장 건설을 위해서 혁명정부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다. 정유공장의 경우 국제석유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설자금을 민족자본, 즉 내자를 확보하여 조달하기로 했다. 1962년 9월 10일 정부는 6억 2,500만 원을 1차 불입금으로 하여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초대 사장에 이성호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그해 10월 17일엔 미국의 플로어사와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비는 1,599만 7천 달러. 유공은 공사비의 10%를 계약금조로 플루어사에 지급했다. 플루어사는 이 공사를 따기 위해 6.25 전쟁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를 한국으로 보내 로비를 벌이기도 했었다. 1963년 봄부터 물새울구 잡초 무성한 울산 태화 강변에 정유공장 기자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물가 폭등, 흉작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 미국 측의 원조 동결 조치, 외국 차관 도입의 차질 등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유공장의 건설 포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대한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의 2차 출자도 미뤄졌다. 플로어사에 대한 중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플로어사에 준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정유공장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성호 사장은 박충훈 상공장관과 함께 박 이장을 찾아갔다. 이 사장은 외국 자본의 도입 없이는 정유공장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박 이장은 이 어려울 때 정유공장을 꼭 지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꼭 지어야겠다고 버텼다. 박 이장은 다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또 물었다. 이 사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이장은 좋다, 외자를 도입해서 지어라. 외자 도입에 따른 전권은 이 제독에게 준다 라고 말했다. 이성호 사장은 당시 한국 내의 석유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던 코스코사의 새 회원사인 칼텍스, 쉘, 엑소와 접촉해봤다. 신통한 반응이 없었다.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손님이 제한군인회장실로 이 사장을 찾아왔다. 이 사장은 제한군인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장대한 몸집에 반들거리는 대머리의 소유자는 자신을 미국 걸프 석유 회사의 극동지역 조정관이라고 소개했다. 30대 후반의 군매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 한때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의 미국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 아시아 통으로 알려져 있었다. 군매는 유공 정유공장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에드워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즉답을 피한 이성호 사장은 며칠 뒤 도쿄로 가서 그곳에 있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현지 책임자들, 그리고 일본의 해외 석유 개발 회사를 방문하여 합작 의사를 타진했다. 흥미가 있으면 내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계획서를 내달라 라고 말했다. 계획서를 낸 회사는 걸프뿐이었다. 군맨의 계획서는 구체적이어서 협상 초안이라고 할 만했다. 더구나 액수가 컸다. 걸프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의 반이나 되는 액수였다. 이성호 사장은 서울로 돌아와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했다. 박 의장은 우선 짓고 보자면서 걸프와의 합작 협상을 지시했다. 정유회사만은 민족 자본으로 건설하여 미국 측의 영향력을 막아보자고 생각했던 박정희로서는 현실적 판단을 한 셈이다. 그의 머리에는 북한이 작은 정유공장을 지어 이미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 의장의 결단에 따라 이성호 사장은 전민재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0여 명의 사내 간부로 대한석유공사 원유 구입 및 차관 교섭위원회를 구성했다.
상공부의 오원철, 경제기획원의 황병태, 재무부의 이재설 과장들도 협상 과정에 관여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사람은 최덕빈, 김흥한 변호사였다. 걸프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쿠웨이트 국내 사정이 있었다. 걸프는 1938년 쿠웨이트에서 불간 유전이란 세계 최대의 기름밭을 발견했다. 당시 매장량은 720억 배럴. 1946년부터 이 유전이 생산을 개시했다. 걸프는 그 뒤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에서도 잇따라 거대 유전들을 발견했다. 걸프의 문제는 석유 생산은 많은데 판로가 약하다는 점이었다. 메이저 석유 회사의 실력은 생산, 수송, 정제, 판매의 단계별 유통 과정을 수직으로 통합하여 기름을 그 수직 폐쇄 회로에 따라 굴려감으로써 한 단계씩 거칠 때마다 이익을 얻는 일관 체제에서 우러나온다. 생산에는 강하고 판매에는 약했던 걸프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 소비지에 정유 공장을 세운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정유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 시장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1963년) 정치위기와 함께 온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의장은 민족 자본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이란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 걸프와 합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걸프와 대한석유공사 사이의 합작 사업 교섭이 계속됐다. 걸프의 교섭단은 수십 명이나 됐다. 이들은 조선호텔의 한 층을 빌어 7, 8명을 상주시켰다. 원유 판매, 운송, 기술, 차관,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표로 한 걸프 측의 교섭 책임자는 제임스 E. 리였다. 그는 필리핀의 걸프계 정유공장 책임자였다. 화이트포드 걸프 회장, 브라키트 사장, 밥 도시 부사장 등도 수시로 한국을 들락날락했다. 한국 프로젝트에 관계한 이들은 그 뒤 걸프 경영층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밥 도시와 제임스 리는 걸프 회장, 군매는 계열회사 사장을 역임한다. 유공 측의 교섭단에는 김응한 변호사가 끼어 있었다. 그는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하여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유공의 이성호 사장이 회사법에 밝고 국제 감각이 있는 그를 강권하다시피 하여 교섭단에 참여시켰고 그는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걸프가 약속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목마르게 바라는 입장이 있었다. 미국 정부도 같은 태도였다. 1975년 5월 16일 밥도시 걸프 회장은 미 상원의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걸프가 한국의 기간 산업에 경영 참여 형태의 투자를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 투자 금액은 외국 민간 회사로서는 최대 규모였다. 미국 정부는 우리를 밀어주었다. 미국 정부는 해외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의 한국 내 투자분에 대해 보험을 걸어두도록 했다. 미국 해외보험공사는 걸프의 투자분에 대해 재산이 몰수되거나 태환 불능의 경우에는 200%,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100%의 보상을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권을 미군이나 미국계 석유 회사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지렛대를 유지해왔었다. 그런 미국으로서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박정희 정부의 석유 사업에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를 참여시켜 놓는 것이 안전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공 측과 걸프가 합의한 합작 투자안의 대강은 이러했다. 주식, 걸프가 489만 달러를 투자, 유공 주식의 25%를 인수한다. 차관, 2011만 달러를 연리 4.5%로 제공한다. 원유 공급, 유공은 15년간 또는 2억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때까지 적출항의 본선인도 가격으로 걸프에 원유만 도입한다. 원유 수송, 걸프가 독점한다. 이사회 구성, 한국 측 이사 4명에 대해 걸프는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여 예산안은 걸프 측 이사와 한국 측 이사가 합의하여야 통과될 수 있다. 걸프는 25% 투자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두고두고 불평등 계약이란 비판을 듣게 되는 소지가 만들어졌다. 유공 측 교섭단의 최덕빈 변호사가 협정안을 보고하자 박정희 의장은 듣기만 했다. 차균희 기획원 차관은 유공의 체제를 면이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고 박충훈 상공장관은 지금대로 국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장은 그대로 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더니 일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영으로 해주면 정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업자가 있었어 라고 하더란 것이다. 걸프와의 협정이 타결된 후 박정희 정부는 나누어 받게 돼 있던 걸프의 투자 금액을 일부 앞당겨받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걸프와 박정희 정권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나중에 공화당에 대한 정치 자금 제공으로 발전하면서 한미 관계의 한 쟁점이 된다. 걸프와의 협상에 개입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별다른 카드를 쓸 수 없는 최악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걸프가 한국의 이런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유 독점 공급이나 가격 기준 등의 조건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봤지만 차관 상환 조건에서는 유리한 대우를 받았죠.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저는 결코 보따리 장수일 수는 없었죠. 그들은 국제적으로 관례가 된 계약의 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 적용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본질적으로 불리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걸프를 빌어 한국의 정유공장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바로 이 시기, 종합제철 건설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여 그 계획을 좌절시켰다. 혁명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철 25만 톤, 강괴 22만 톤 생산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울산에 짓겠다고 했다. 소요 자금은 외자 3천만 달러와 내자 300억 환으로 계획됐다. 1963년에 들어 주 차관선인 미국의 국제개발처는 이 정도 규모의 제철소를 돌리는 데는 철광석과 석탄 수입에만 연간 3,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은 연간 수출 실적이 4,200만 달러밖에 안 되니 도저히 원료 수입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반대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산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박정희 군사정부는 종합제철을 건설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축제 기업인 8명으로 하여금 투자 공동체를 설립하게 한 뒤 서독으로 보내 차관 교섭을 하도록 했었다. 그런 한편 미국으로는 민간 교섭단을 보내 투자자를 찾았다. 한때는 우리 정부가 서독과 미국 양쪽에 투자선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할 정도였다. 1962년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뒤 한미합작 종합제철 건설 기본계약을 김유택 기획원 장관, 이정림 한국종합제철 사장, 포이 미투자공동체 대표 간에 체결했다. 연산 31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외자 1억 1,780만 달러, 내자 49억 549만 원을 들여 42개월 이내에 울산에 짓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웨스팅하우스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미국 투자 공동체는 외자의 75%를 미국의 외국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 차관으로 조달키로 했었다. 1963년에 들어서면서 AID는 투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왜 미국이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제동을 걸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학자들의 흥미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자율성과 미국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정책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5.16 이전 한미 두 나라는 재정안정계획이란 것에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혁명정부는 5.16 이후 적극적인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무시했다. 이 계획은 분기별 자금 수요를 재정, 금융, 외환의 3대 부문별로 잡아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다.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관리 계획이었다. 1962년 6월 군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통화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경제 전반이 자금난으로 잘 돌아가지 않자 박정희는 단기적으로 통화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을 꾀했다. 미국의 대한 원조기관인 유솜은 한국 측에 대해 물가 안정 계획의 부활을 요구하고 나왔다. 미국 측은 박정희 정부의 과욕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정치 불안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1963년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에 대한 추가 원조를 요청하자 미국은 재정 안정 계획, 외환 수급 계획, 물자 수급 계획에 관해 미국 측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 측의 다짐을 듣고 추가 원조를 약속했다. 미국은 또 한미경제협력위원회란 상설기구를 만들어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을 제도화했다. 이런 사정에 따라 1963년도 예산도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확보에 실패한 종합제철건설계획은 취소된 것이다. 1964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완 계획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을 수정하여 수출 주도로 전환한다는 뜻이 반영돼 있었다. 이 보완 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1%에서 5%로 줄였다. 투자 배분에서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중심으로 옮겼다. 투자 재원의 조달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정부 몫을 줄이고 민간 몫을 늘렸다. 수출 목표 전체는 줄였지만 공산품 수출 목표는 4배 정도로 늘렸다. 이는 1963년도 상반기에 벌써 1차 산품의 수출이 부진한 대신 공산품의 수출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시작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브라질 이민선 출발, 서독의 광부 및 간호사 진출, 선원 수출, 원양어업 개척,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월남 파병 검토, 통화개혁에 의한 내자 동원의 실패, 울산 정유공장의 걸프의 투자, 재정안정계획의 부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정, 수입 대체 정책의 포기와 공산품 수출의 적극적 추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아무 연관성 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는 명분론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버리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개발 전략을 선택한다. 이는 국가가 아닌 세계를 민족의 활동 공간으로 삼겠다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1963년을 전후한 이런 국가적 선택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으로 내던져 극심한 생존 경쟁을 자초했다. 한국인의 핏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야성과 생존력은 이런 경쟁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강제된 극한 상황에서 부활한 것이다. 1964년에 들어서면 박충훈 상공장관의 지휘하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수출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이때 갖춰진다. 수출입 링크제, 수출업자에게 수출액과 같은 액수의 수입권을 인정, 소요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수출에 성공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했다. 기술소득제도, 원료를 수입하여 수출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원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생산성을 높여 수입한 원자재를 적게 사용했을 경우 남은 원자재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출품 생산업체 지정, 1964년에 165개 업체를 지정, 시설 자금 및 외화의 배정에 우선권을 주었다. 박 대통령은 이즘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직업의식이 산업공상에서 상공농사로 바뀌어야 한다며 무역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직접 수출 정책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한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사령탑이었던 고 박충훈 상공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수입 대체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국내에서 만들어 쓰자. 그렇게 하여 외화를 아끼자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급자족하고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는 게 그럴듯하지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철강공업을 예로 들자면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공장이 수출 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게 뻔한 이치다.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국내에서 국제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샀어야 한다. 수출이 안 되면 외화를 벌 수 없고 외화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을 사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저개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수출 지향적인 경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데 비하여 수입 대체형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수출 제일주의라는 것은 자유기업, 시장경제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출 정책을 취함으로써 물건을 만들 때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수입 대체 정책을 폈다면
국내 시장과 국내 소비자만 생각해서 적당히 만들었을 것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 경쟁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혹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능력 한계 끝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도록 했던 것이다. 수출 정책은 또 정부와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뿐 아니라 국제 관계나 문화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자연히 나라가 개방체제로 변해갔고 이런 흐름에서는 정치적 탄압에도 한계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의 개방화는 정치의 개방화를 결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는 1963년 11월 26일에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권력 구조를 짜기 시작했다. 박정희 총재는 김종필을 당 의장으로 임명, 원내 요직의 인선을 맡겼다. 김종필 의장은 자신의 외유 중 공화당을 끌고 가느라고 고생했던 정구영 전 총재를 국회의장으로 추천할 생각이었다. 12월 1일 김종필은 정구영을 만나 국회의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사흘 뒤 박정희도 정구영을 불러 국회의장직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정구영은 박정희 당선자에게 싫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국회, 당의 개편에 대해서는 박 의장께서 김종필 의장, 그리고 사무처의 김동환, 오학진, 신윤창, 그리고 이우락 이렇게 군 출신 5사람들하고만 의논하시는데 군정 연장의 냄새가 납니다. 정 어쩔 수 없다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쇼가 뭡니까? 민간 출신 정치인들을 불러 의논한다면서 별실에 연금하고 군 출신들끼리 결정한 뒤 민간인 누구도 참석했다고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문의 오보를 보고 자꾸 그러시는군요. 박정희는 청와대를 나서는 정구영을 따라 나오면서 국회의 조직 문제를 구상해 주십시오. 최고회의에서 인계할 인원이 약 200명 됩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종필 당 의장이 정구영을 보자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란 것이다. 윤치영 씨가 선생님과 맞서서 국회의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은 10여 명밖에 없고 압도적으로 선생님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치영 씨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요직에 취임하기로 내정됐습니다. 내일 공식으로 발표됩니다. 12월 7일 오후 공화당은 국회의장의 이효상, 부의장의 장경순, 원내 총무의 김용태, 부총무의 최치환, 예춘호, 법제, 사법위원장의 백남억 의원을 지명하는 등 국회 요직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때 57세이던 이효상은 대구 고보와 동경제대를 나와 대륜중학교 교장, 경북대 물리대 학장을 지내다가 4.19 혁명 이후 제5대 총선에서 참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산악회 운동도 하고 시도 짓고 능금 과수원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그는 한솔이라는 아호에 어울리는 중용인으로 평가됐다. 17명의 국회 요직 인사 가운데 50대는 이효상, 김유택, 백남억 뿐이고 40대가 8명, 30대가 6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아무도 없었다. 조선일보는 인사평에서 반 김종필파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정구영은 박정희와 김종필이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국회의장 지명을 바꾼 데 대하여 섭섭했지만 침묵해버렸다. 국회의장직을 놓고 윤치영과 정구영이 경합하자 박정희는 제3자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공화당 원내 총무 김용태에 따르면 박정희가 이거 혼선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다. 제가 원내 총무로 내정되니까 두세 번 저를 찾아오셔 문공위원장을 한번 맡았으면 하시던 이효상 의원이 계신데 참의원 경험도 있고 하니 어떠실는지요. 12월 8일 박정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전 주미대사 정일권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일권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자 박 의장은 정감 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형, 공부는 그만하시고 돌아오셔서 일 하나를 꼭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박정희와 정일권.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11일 이우락 최고회의 공보실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홍종철 최고위원을 경호실장으로 발령했다. 12일에는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김유택, 외무부 장관 정일권, 내무부 장관 엄민영, 재무부 장관 박동규, 법무부 장관 민복기, 국방부 장관 김성은, 문교부 장관 고광만, 농림부 장관 원용석, 상공부 장관 이병호, 건설부 장관 정락은, 보사부 장관 박주병, 교통부 장관 김윤기, 최신부 장관 홍헌표, 공보부 장관 김동성, 무임소 장관 김용식, 무임소 장관 김홍식, 총무처 장관 이석재,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윤영모, 원자력원장 윤일선, 서울시장 윤치영. 최두선 총리는 12일 밤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박정희 의장과 술을 나누고 오는 길이라면서 입각 교석을 받기는 지난 12월 2일이 처음이었고 6일 밤에는 박 의장이 집에 찾아와서 한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 안사람은 마침 여행 중이어서 아무도 몰랐고 박 의장은 경호원 한 사람만 데리고 지프차를 타고 찾아왔기 때문에 내 차 운전사도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다. 최 총리는 공화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리직을 수락했음을 분명히 했다. 12월 1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945일간의 군정을 끝내고 간판을 내렸다. 이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는 청사에서 해산식을 가진 뒤 전현직 최고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감개무량하오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몇 번이고 8층짜리 건물을 뒤돌아봤다. 이날 제1야당인 민정당은 17일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로 왈가왈부했다. 유홍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고 박한상 의원은 우리가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참석론을 폈다. 정신적 대통령을 자처했던 윤보선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우리가 꽃다발을 가져다 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시인한 것이고 사실상의 승패 문제는 별도의 일이야. 우리가 선거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가시덤불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측 장군이 아랍 장군이 아프다고 의사와 약까지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돼. 제3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 12월 17일 중앙청에서는 제5대 대통령 취임식이, 세종로 국회의사당에서는 제6대 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46살의 젊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주적 주체의식, 자립자조의 정신, 민족적 주체성, 자발적 적극 참여 등의 낱말들을 동원해 새 역사 창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역설했다. 격동하는 시대, 전환의 시점에 서서 치욕과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의 세대에 생존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건 희생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내 민족의 역사를 뒤엎은 퇴영의 먹구름은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또 강력 정치를 빙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의 재현도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국민이란 조어를 써가면서 소박하고 근면하며 성실한 생활인의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유경수 여사는 단상에 앉아 보채는 5달짜리 지만군을 달래느라고 진땀을 뺐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종 딱딱한 표정이었다. 조선일보는 2년 전 5월 웃지 않는 얼굴로 데뷔한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영광의 날에도 끝내 웃지 않는 얼굴로 일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정일권 전 주미대사를 중도에서 귀국시켜 외무장관에 앉혔던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식 며칠 후 야밤에 그를 청와대로 초대했다. 유 여사가 끓인 생태찌개가 놓여있는 식탁에는 소주병이 준비돼 있었다. 정 장관이 먼저 각하의 건강을 빕니다 하고 첫 잔을 권하자 박 대통령은 정형마저 이 같은 사석에서 각하라 하십니까? 앞으로 사석에서는 호영하기로 합시다 라면서 굳이 동갑내기인 정일관에게 먼저 잔을 권했다. 정형과 오랜만에 술잔을 들고 보니 만주군 시절에 정형을 찾아가서 배급수를 바닥내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로 젊었을 때 일 아닙니까? 그립군요.
서너 잔을 나눈 다음 박 대통령이 불쑥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정영에게 왜 외무부를 부탁했는지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였습니다. 김성은이 열심히 밀더군요. 한데 8기생 애들이 반대합디다. 왠지 아십니까? 정일권이 박정희 대통령의 질문에 글쎄요 라고 말을 이끌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김영욱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정영이 국방장관을 맡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하하하, 역시 놀라시는군요. 정 장군이 국방부에 들어오면 군 시절의 관록을 이용해서 저희들 8기생을 죽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오해군요. 정영의 인품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외무로 돌리셨군요. 아닙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한일 회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고회의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걸림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형, 지금 내 머릿속에는 경제부흥 이거 하나뿐입니다. 휴전선은 더 말할 것이 없지만 보릿고개부터 우선 없애고 봐야겠습니다. 경제부흥이 곧 민족부흥 아닙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면 못할 것 없다고들 하면서도 경제기획원, 농수산, 상공, 건설 등 모든 경제부서가 돈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돈줄이 대일 청구권인데 종필이를 시켜 6억 달러를 약속받고 보니 메모 쪽지가 터져나와 야당, 학생 할 것 없이 굴욕 외교다. 이완용이 재판이다 하고 야단들이니 정말 큰일입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보니 러스크 장관도 걱정하고 있더군요. 러스크와 친하게 지내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케네디가 저렇게 가버렸는데 존슨하고도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워낙 원만한 사람이라서 존슨 역시 그를 원할 겁니다. 바로 이틀 전 외무장관을 맡게 됐다고 전화했더니 각하의 안부를 묻더군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러스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속 줄을 대주시죠. 일본의 사또하고는 어떻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시절 워싱턴에서 몇 번 만났는데 인상이 아주 좋더군요. 기시 전 총리의 동생이라죠. 그렇습니다. 양자로 가는 바람에 성이 달라졌답니다. 지금은 이케다지만 다음은 사또가 총리에 유망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군 시절에 알고 지낸 장교 출신 자민당 의원이 그렇게 알려주더군요. 정형, 예 각하, 우리 힘 합쳐 우리 민족을 한번 살려봅시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전념해 주십시오. 나 자신 이승만 박사 못지않게 일본을 미워하고 있으나 산업 부흥, 민족 중흥에 써야 할 유일한 돈줄이니 딴 도리가 없군요. 보릿고개를 없애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관은 깊은 감명을 받고 청와대를 물러났다. 다만 그 진솔한 포부와 정열이 오염되거나 과열되지 않고 의욕이 지나쳐 카리스마의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는 일본에서 나와 박 대통령은 부자와 같은 사이다는 말을 하고 왔다 하여 말썽을 일으켰다. 이른바 오노 망언에 대해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적자가 가장 많고 보잘것없는 취임사를 세계적인 것이라고 찬양한 오노 씨야말로 세계적으로 어리석은 정치인 같다고 혹평했고,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은 잘하라지 부자관계라 했으니 아들 자랑이겠지 라고 말했다. 다사다난했던 1963년이 저무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3공화국 등진 한국인 23명이 일본에 건너갔다 붙잡혀 부쩍 증가한 고아, 가난해 오는 인간 가족들 모정, 무정, 올 겨울 들어 벌써 100여 명 서울 시내, 공무원의 요정 출입 엄단 박 대통령 지시, 시립영화원장 김용수는 가난 때문에 버림받는 갓난아기의 경우가 7할쯤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극빈의 산모가 영양섭취 불충분으로 젖은 나오지 않고 우유를 사 먹일 처지도 못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비락우유 한 통이 350원 하는데 한 달에 10통 먹일 돈이 없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를 잃게 된다.
이 기사는 이렇게 끝맺었다. 통금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는 밤이면 버린 어버이와 버림받은 아이가 함께 온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대일밀사 박태준 1964년 1월 1일에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 신년사의 신문 제목은 부지런히 일합시다였다. 그 내용도 온통 일과 관계되는 단어들로 채워졌다. 능률 있는 정치, 행정의 능률, 성실한 일꾼,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민 등등. 최두선 국무총리의 신년사 제목도 민족 역량을 결집하자였다. 정부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책임진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1월 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는 혁명 후 벌써 200만이나 늘어났고 국민들의 불만 배출구가 어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건 국민운동에 기대했으나 관청 하나만 더 만든 셈이 됐다고 자책했다. 경제정책에서도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제로 후퇴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유경제체제를 기초로 하여 경제계획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간섭을 지양하는 혼합경제로 나아가겠다. 근대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 형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말은 쉽지만 민족 자본 형성은 어려운 것이다. 농민에게 더 이상 내 핍을 요구할 수도 없고 여기에 한일 문제가 관련되는 것이다. 기자는 결국 근대화의 열쇠는 일본 자본의 도입에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했다. 김종필은 야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지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겠는데 누가 그 백지를 빼앗아 가거나 먹칠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김종필 의장은 1월 2일 아침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인 윤보선의 자택을 찾아갔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하는 세단 한 대를 전달했다. 몸도 불편하시고 할 텐데 외출하실 때는 승용차를 타셔야 할 게 아닙니까? 차 한 대를 놓고 갑니다. 윤보선은 다음날 이 차를 돌려보냈다. 1월 4일 신문들의 사회면 머릿 기사는 제2 진나모 침몰, 남태평양 사모와서 참치 잡다가 승무원 17명 행방불명이란 기사였다. 7일자 신문에는 속보가 실렸는데 23명 중 2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배가 파도를 맞아 침몰하자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고기잡이용 유리공으로 뗏목을 만들었다. 거기에 매달려 표류하던 중 선장은 수평선 너머의 섬이 보이자 수영에 자신 있는 선원 4명을 자원으로 뽑아 섬을 향해 헤엄쳐 가도록 했다. 그 가운데 2명이 10시간 이상 헤엄친 끝에 섬에 도착했다는 기사였다. 원양 어장 개척과 해운 선원들의 해외 취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선박 조난과 선원 떼죽음 기사는 반복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월 10일 국회에 나와 연두 교서를 발표했다. 그는 정치인의 책임은 모든 동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음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3가지라고 말했다.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민주주의의 승리로 조국 통일을 성취하는 길, 빈곤을 물리치는 길, 국민의 사고를 지배해온 의타심과 파벌 의식과 대결하여 자주성을 확립하는 길. 과장된 몸집도 어투도 쓸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48분간 연두교서를 밋밋하게 낭독. 박수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하품하거나 담배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면서 무료함을 달래는 모습이었다. 이 무렵의 어느 날 저녁 박 대통령은 최고회의가 해산된 후 군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박태준 전 최고위원을 청와대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 근혜, 근영, 지만 등 식구들과 함께 자리한 식탁에 박태준을 앉힌 뒤 반주를 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일 관계에 들어갔다. 경제개발은 해야겠는데 모든 게 돈 문제로 귀착된다. 당분간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국가의 신용이 높지 않아 외자 도입도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3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내의 정치적 사정으로 국교 정상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가 와서 하는 말이 일본 정계는 각 파벌이나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이외에
네마왓이라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 인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조건으로서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 대통령과 함께 오래 일한 적이 있어 의중을 읽을 줄 아는 인물, 그리고 통역 없이 이야기가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수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적임자는 자네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미국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넉넉 잡고 1년만 수고해주기 바란다. 국내에서는 한일 수교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느니 굴욕적이니 뭐니 해서 비판도 반대도 격심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 놈들에게서 밀가루나 얻어먹고 살아야겠나.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설사 굴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외놈들에게 더 큰 굴욕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할 생각이나 자네도 그쯤 알고 일해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대일 밀사가 된 박태준 전 최고위원은 1964년 1월부터 8월 사이 일본에 머물면서 정부, 정계, 언론계 요인들과 만나 한일 국교 정상회담에 임하는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녔다. 2월 초 도쿄 아카사카 거리의 한 요정에 있었던 환영 모임에는 자민당의 거두 오노 반복구 부총재를 비롯하여 후나다 중의원 의장, 신하 외상, 나카가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준은 그 뒤 나카소네 의원, 기시 전 총리, 오히라 의원, 사또 의원 등 자민당의 실력자들과 자주 만나고 지방을 돌면서 유지들과 접촉했다. 이때 박태준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은 양명학의 대가인 야스오카였다. 그는 역대 총리들에게 자문을 하는 등 우익 정객들 사이에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야스오카는 일본은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국교 정상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박태준에게 많은 요인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야스오카는 그 뒤 박태준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박태준은 월 1회 정도 자신의 활동상을 청와대 이낙선 비서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가 만나본 바로는 기시 전 총리와 오노 부총재가 가장 협조적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임무를 마친 다음에는 나카가와 의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2달 동안 일본 전국의 산업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박태준은 불과 20년 사이에 일본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현장을 보니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9월에 귀국하여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산업시찰 소감을 보고했고 이것이 포항제철 건설에 대임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1963년 12월 20일 존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맥 조지 번디가 미 국무부의 정치 담당 차관보 알렉시스 존슨에게 보낸 메모랜덤이 공개돼 있다. 이 문건에서 번디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인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우리의 감군 계획을 전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의 체결을 위한 외교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번디는 존슨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감군과 원조 감축이 한국에 미칠 충격파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라고 권고했다. 이 문맥으로 미루어 당시 미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4년 이른봄 주미대사 김정렬에게 박 대통령으로부터 밀서가 내려왔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월남 사정을 잘 아는 최덕신 주독대사를 귀지에 보낼 터이니 소기에 월남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접촉시켜 월남의 중요성을 역설케 하도록 알선하시오. 당시 월남은 1년 전에 있었던 고딘 DM 정권 축출 쿠데타 이후 연속되는 군부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이 틈을 타고 반정부 시위와 공산 게릴라 베트공의 타계 활동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미국 정부는 군사 고문단 정도만 파견해 놓은 채 본격적인 전투병력 투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며칠 뒤 최덕신 대사가 워싱턴에 왔다.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최 대사는 김정렬에게 박 대통령의 특명을 구두로 전했다. 미국 정부 요인들에게 월남 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월남에 개입한다면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하라.
최덕신 대사가 전하는 박 대통령의 파병 제안 배경은 이러했다. 첫째, 월남이 공산화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의 공산화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전체에도 그 영향이 확산될 것이고 필리핀을 거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 세력 확산을 월남에서 저지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을 빼내가서 월남에 투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수를 쳐서 한국군 몇 개 사단을 월남에 파견하는 대신 미군을 붙들어둬야 한다. 김정열 대사는 최덕신 대사를 데리고 먼저 미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윌리엄 번디를 찾아갔다. 박정희의 지시대로 월남 방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윌리엄 번디의 동생이 바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인 맥 조지 번디였다. 월남 문제는 그의 밑에 있는 포레스털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다. 김 대사는 번디 차관보에게 부탁해 동생을 통해 포레스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덕신 대사는 주월 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폈다. 이런 설득 활동을 약 일주일간 벌인 뒤 최 대사는 서독으로 돌아갔다. 한 달 뒤 미국 국무부로부터 김정열 대사에게 통보가 왔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김 대사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답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김대중의 입장. (1964년에) 들어와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은 야당과 학생 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유발한다. 이런 대결의 전단을 연 것은 소위 정신적 대통령 윤보선 민정당 대표였다. 윤 대표는 1월 14일 국회에서 한 정책기조연설에서 박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상 문제를 또 들고 나왔다. 그는 박 정권의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한 뒤 과격한 표현을 구사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의 이 현상은 반공을 위하여, 부패 일소를 위하여, 부정선거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박 정권을 타도할 혁명을 정당화할 사태가 아닌가에 대하여 본인은 박 정권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한다. 윤 대표는 최두선 총리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의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질문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장경순 부의장이 그곳은 말하는 데가 아니요 라고 소리쳤고 젊은 차지철 의원은 책상을 치면서 흥분했다.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씨가 연설할 때는 야당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어 라고 했다. 격양된 공화당 의원들은 결석한 김종필 의장을 불러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15일에 민정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징계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사과할 필요도 발언을 취소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런 조급한 결의를 했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했다. 이우락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공화당으로 김종필 의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했다. 15일 공화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윤보선에게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징계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변호사 출신인 정구영 공화당 의원은 김종필 의장을 찾아가 이렇게 따졌다고 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언동에 대하여 징계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법의 형식적인 조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신원을 속이고 당선되었다든지 하는 자격 문제로 징계할 수는 있다. 언동이 나쁘다고 제명, 경고, 사과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장이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면 퇴장을 명하고 그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정구영은 이런 일은 법률가인 우리와 의논하고 했어야지 라고 불편해하면서 누구 짓이냐고 따졌으나 김종필 의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김 의장은 이미 징계 동의안을 제출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옆에 있던 김봉환 의원도 징계 불가론에 가세하여 징계안을 법사위로 넘긴 상태에서 처리하지 말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야당은 선동적 언어로, 여당은 강경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치의 한 정형이자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전통이다. 1964년 1월 18일 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장관이 서울에 왔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그는 1962년 김종필 정보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었다. 다음날 청와대에서는 김 당의장, 정일권 외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 케네디 회담이 1시간 동안 열렸다. 주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여사와 그 가족들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형에 져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고 유경수 여사는 자개로 만든 닭이를 선물했다. 1월 29일에는 러스크 국무장관이 내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요사의 외신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설이 보도되고 있어 한국인들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러스크 장관은 현 시국에 비추어 감군을 논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러스크 장관은 한일 회담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다짐을 러스크 장관으로부터 받으려 했다. 미국 정부는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 양국 지도부의 등을 동시에 밀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연내 타결을 자신하고 있었다. 1월 30일 야간 국회에서 정일권 외무장관은 평화선은 영해선이 아니다고 답변함으로써 평화선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김종필 오이라 메모 합의는 양국 정부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이므로 유권적 외교 교섭이다 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위원회는 어족 보호와 영세 어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선을 지키도록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를 했다. 군정시대 때 비밀리 진행된 한일 회담 내용이 이때부터 국회에서 공박당하기 시작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의지는 도전을 받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국회에서 읽은 연두 교서를 통해서 대혁신운동을 제창했다. 그는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 증산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박정희는 혁명 직후에도 재건 국민운동을 벌였으나 이 운동의 발상자인 김종필의 표현을 빌면 관청을 하나 더 만든 꼴이 돼버렸다. 박정희의 경제발전 전략을 물질 중심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가 여러 차례 시도한 의식개혁운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는 자주정신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 자립경제에 기초한 자주국방 건설, 자주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란 3단계의 국가발전 전략을 갖고 있었다. 초기에 박정희는 한국인의 자조정신을 자조정신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대혁신운동은 재건국민운동에 이어 그가 시도한 두 번째 의식개혁운동이었다. 이것도 별 효험이 없자 4년 뒤엔 제2경제, 즉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윤리를 제2경제라고 하여 의식개혁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도 지식인층으로부터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로서는 네 번째의 국민의식 개혁운동이었던 것이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대혁신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집한 중앙상임위원회에 5가지 행동강령을 강조했다. 현실을 직시하자. 발을 굳게 땅에 딛고 발전적 자세를 취하자. 집권당의 구성원이라는 특권의식을 버리자. 국민의 가슴에 의욕과 자각에 불을 붙이자. 공화당은 사조직이나 붕당과는 다르니 당 중심으로 단결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벌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김대중 정부가 벌인 제2의 건국운동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오르면 상당히 멀리 간다. 1964년 1월 29일 조선일보 1면에는 쟁점 지상토론 기사가 실렸다. 박 대통령이 제창한 대혁신운동을 두고 김동성 공보부 장관과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이 맞섰다. 김대중 의원은 하향식 혁신운동을 비판했다.
혁명 후 국민운동본부나 만들어 하향식으로 했으니 혁신이 될 리가 없었다.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윗사람부터 모범을 보이면 국민들은 따라갈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만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김 장관은 혁신운동의 방법론으로 언어순화, 아름다운 국민가요 재창운동, 독서운동, 문맹 퇴치운동 등을 제안했으나 김대중 의원은 그런 생활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치 정화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이란 태풍이 다가오고 있던 1964년 봄, 정계는 박정희 김종필의 공화당과 윤보선의 민정당이 대극점을 이루고 있었다. 김영삼 의원은 민정당의 대변인이었고 김대중 의원은 장면 계열, 즉 구민주당 신파계인 박순천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 이 민주당은 윤보선, 김영삼 세력에 비해서는 온건한 편이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윤보선의 민정당은 무조건 반대인 데 비해서 박순천과 김대중은 원칙은 찬성, 강론에서 반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펴낸 자서전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에서 윤보선 측에서 정부를 매국노라고 몰아붙이면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세계의 식민지와 그 구지배국의 관계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전 식민지국들과 국교를 맺고 있었다. 서로를 미워하고 때로는 전쟁으로 얼룩진 사이지만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는 서로 국교를 맺고 있었다. 더구나 우리는 독립한 지 이미 오래됐고 가까운 이웃이 됐다. 그럼에도 옛 감정에만 사로잡혀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태도가 아닌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태도는 어느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 싸우고 있는데 일본까지 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야당 합동연설회에서도 김대중 의원은 윤보선의 극단론에 맞서 대안 있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국교는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굴욕적인 부분과 불이익 부분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기본 조약의 초안은 이렇게 고치고 어업 문제는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설했더니 청중들은 흥분된 분위기인데도 김대중 의원의 주장에 납득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감정에 영합하여 자기 소신을 굽히는 일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 정치꾼이 할 짓이었다고 회고했다.